안녕하세요. 평생 남의 머리를 만지며 미용실을 운영해온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남의 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미용실이라는 공간이 동네의 온갖 소문과 온갖 사연이 죄다 모여드는 자리잖아요. 손님들이 의자에 편히 앉아서 남편 흉이며 시어머니 욕, 자식 걱정까지 가슴속 응어리를 다 쏟아놓고 가면 저는 그걸 가위질을 하는 동안 묵묵히 다 듣고 문 닫을 때 바닥에 머리카락과 함께 쓸어버렸어요.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단 한 번도 입을 떼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저를 두고 늘 입이 가벼운 법이 없이 무겁다고 칭찬을 하곤 했죠. 그랬던 제가 오늘은 참았던 제 속 이야기를 직접 꺼내어 보려고 해요. 손님의 뒤통수만 슬쩍 봐도 그 집 안사정을 귀신같이 다 알아채는데 정작 제 눈앞에서 터진 일은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어요. 요즘도 가게에 나가면 제 또래 여자 손님들이 가끔 이런 자랑스러운 말을 건네곤 해요. 우리 남편이 요새 갑자기 돈을 잘 벌어와서 생활비도 예전보다 2배로 척척 주더라고. 저는 다른 이의 입에서 그 말을 들으면 순간 명치 아래가 서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아요. 마치 몇 년 전에 철없던 채가 바로 거기에 바보처럼 앉아 있는 것만 같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끌어안고 세게 흔들어 깨워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 대신 이렇게 이야기라도 꺼내게 된 거예요. 혹시 지금 당신의 남편이 갑자기 눈에 띄게 잘해주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봉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두툼해졌나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고마운 일이 부쩍 많아졌다면 제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저는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에서 딸만 줄줄이 있는 집안의 넷째 딸로 태어나 17살 어린 나이에 혼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눈이 피로하도록 실밥을 뜯는 일을 했죠. 그러다 거기서 같은 방을 쓰며 친해진 언니를 따라 미용실에 하급 보조, 흔히 말하는 시다로 미용실 일은 공장 일보다 훨씬 더 고되고 몸이 무거웠어요. 새벽 일찍부터 나와 손님용 수건을 푹푹 삶고 남의 머리를 줄기차게 감겼으며 깜깜한 밤에는 마네킹 머리통을 붙들고 밤새 가위질을 연습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 고단한 일이 참 좋았어요. 제 조그만 손끝 하나로 지친 사람의 모습을 근사하게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던 아줌마가 나갈 때는 기분이 좋아져.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웃으며 가는 것. 그 소박한 모습을 보는 게 그저 가슴 깊이 좋더라고요. 24세에 드디어 미용 자격증을 따내고 30쯤 되었을 땐 마침내 내 이름을 건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제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바로 이 조그만 가게였어요. 가게를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옆 건물 작은 인쇄소에서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늘 정해진 같은 날에 머리를 자르러 저를 찾아왔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늘 10분 일찍 들어와 앉아 있었고 말수가 참 없는 남자였어요. "어떻게 다듬어 드릴까요?" 하고 물으면 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냥 지난번처럼 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 말에 다였어요. 머리를 자르는 내내 한마디도 먼저 건네지 않고 거울 속으로 눈이 쩍 마주치면 그저 수줍게 살짝 웃기만 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참다 못해 별 생각 없이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툭 흘렸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몰려드는 바람에 점심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거든요. 뱃속에서 민망하게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쑥스러워서 배를 잡고 웃으며 그랬죠. 에휴, 바빠서 점심때를 놓치는 날이 너무 많네요. 손님 머리에 염색약 발라놓고 나 혼자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있어야죠. 정말 지나가는 길에 뱉은 가벼운 혼잣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남편의 손에 묵직한 간식 봉지 하나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냥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샀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저 고마운 단골 손님으로만 알고 지냈죠. 결국 제가 남편에게 따뜻하게 마음을 연 건 그 남자의 세심한 결 때문이었어요. 괜히 근사한 분위기 잡으려고 비싼 꽃을 사오는 남자는 흔해도 지나가듯 밥을 못 먹었다고 한 한마디를 기억했다가 따뜻한 떡을 사오는 남자는 세상에 그리 흔치 않잖아요. 청혼하는 순간조차 참으로 그 사람다운 정직한 방식이었죠. 어느 날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나더니 거울 속 제 눈을 보며 이러더라고요. "내가 맨날 이렇게 간식거리나 사오는 것보다 차라리 매일 아침마다
당신과 밥을 같이 먹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 상상도 못한 말을 듣고 손에 가위를 쥐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내 피식 웃음이 빵 터졌죠.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런 엉뚱하고 소박한 청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다니던 인쇄소가 문을 닫게 되었고 그 뒤로 남편은 여러 가지 일에 번갈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건축자재 납품 일을 시작했다가 얼마 안 가 중고차 중개를 하고 또 건강식품 대리점을 차렸다가 한 2년쯤 지나면 적자를 보고 저고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어요. 단 한 번도 사업이 시원하게 잘 된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집의 실제적인 경제 기둥은 사실상 제가 쥐고 흔드는 미용 가위가 굴린 셈이었어요. 집 전세 보증금을 모으는 것부터 편찮으신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제 손으로 다 냈으니까요. 미용실에서 힘들게 번 돈은 거의 다 시댁 식구들 주머니로 들어가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생색을 낸 적이 없어요.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이라고만 생각했죠. 오히려 남편의 기가 죽을까봐 시댁에 가서는 남편이 하는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거짓으로 부풀려 얘기하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부질없는 배려가 잘못이었나 봐요. 남편은 제 배려를 고마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수치심으로 깊이 차곡차곡 쌓아두었으니까요. 한 번은 시댁 제사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사람들에게 이러셨거든요. 내가 우리 착한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사람 구실하며 산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 남편이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한참 뒤에 남편은 착잡하게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남들 앞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참 좋아? 아, 좋기는 뭐가 좋아. 그냥 어머니가 고마워서 하시는 말씀이지. 난 세상에서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사람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속으로 너무 오래 풋다 보면 그게 절대 순수한 고마움으로 남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20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 사람이 또 호기롭게 벌인 사업이 와르르 엎어져서 제가 제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크게 낸 날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남편이 혼자 방 구석에서 울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그 단단하던 사람이 울적하게 우는 걸 전 딱 한 번 봤는데 그게 바로 그날이었어요. 방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길래 이상해서 제가 조용히 들어갔더니 남편의 넓은 어깨가 크게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얼른 남편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울먹이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제대로 된 남편 노릇을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기는 한가? 저는 그 자책하는 말이 가슴을 찌르듯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남편을 진심으로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당신이라는 기둥이 아니었으면 나 혼자 이 긴 세월을 어떻게 다 버텼겠어?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쓸쓸히 저었어요. 그래, 당신 마음이야 넓으니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지. 그렇지만 난 스스로 안 그래. 저는 그날 밤 그 차가운 말을 그저 위로와 다독임이 필요한 상처받은 사람의 어리광 어린 투정으로만 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고 늦은 걸음을 옮겨오면 남편은 항상 컴컴한 골목 어귀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나를 위한 주전부리가 꼭 하나씩 들려 있었고요. 호두과자든 따뜻한 붕어빵이든 전 남편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면 제 인생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돈이야 내가 아직 젊으니 더 열심히 벌면 되지. 이렇게 밤길에 나를 다정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그걸로 됐다 하면서여서요. 그러다 제 다리 무릎에 큰 문제가 생긴 건 불과 몇 해 전의 일이에요. 하루 종일 딱딱한 바닥에 서서 손님 머리를 다듬는 직업이잖아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거의 없으니 이제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병원 의사가 경고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든 가게를 피눈물을 흘리며 정리했어요. 장사의 마지막 날 쇠의 셔터를 아래로 내리는데 허공을 맴도는 제 손이 참으로 허전하고 쓸쓸했어요. 그리고 제 손전등처럼 쥐어진 통장에는 1억이 조금 넘는 평생의 피땀 어린 돈이 남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차려놓은 소박한 저녁상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이러더군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이젠 진짜 내가 돈을 벌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좀 편히 쉬어. 저는 남편이 건넨 그 한마디가 너무나 눈물겹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 고마운 말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동남아시아 쪽을 상대로 하는 무역 컨설팅 일인데 우리나라 불쌍한 중소기업 물건을 현지 유통업체에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내는 일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속으로 걱정이 무척 많았는데 한 8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집으로 들어오는 생활비의 액수가 확 다 달라졌어요. 남편은 두툼한 봉투에 현금을 가득 넣어 처음엔 제가 너무 이상하고 생소해서 물었죠. 아니, 그냥 편하게 통장으로 입금해 주지 왜 매번 이렇게 현금 봉투로 줘요? 아, 우리 세무사가 그러는데 이런 일은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훨씬 깔끔하대. 그리고 나도 죽기 전에 이런 멋진 기분 좀 내보고 싶어서 그래. 당신은 집에서 편히 쉬고 남편이 내가 밖에서 당당하게 벌어다 주고 남들 다 하는 멋진 일 있잖아. 두툼한 봉투를 툭 주면서 이 돈으로 맘껏 살림해라 하는 거. 나 평생 그 짓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봤잖아. 저는 그 묵직한 봉투를 감사히 받아들고 남편 앞에서 일부러 기분 맞춰주려고 돈을 천천히 세어 보이는 척을 했어요. 남편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씩 웃더라고요. 움츠러들었던 남편의 어깨가 비로소 좀 당당하게 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평생을 내가 억척같이 벌어서 이 집안을 겨우 먹여 살렸는데 이제 늙어서 남편이 당당히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삶. 그게 아주 가슴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하게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새까맣게 머리를 염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엔 희끗희끗한 흰머리는 그냥 멋으로더라고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 굳이 외모를 가꾸며 염색까지 하더라고요. 그것도 평생을 맡겨온 제 손에 맡기지 않고 꼭 밖에 미용실에서 몰래 하고 들어오는 날이 생겼어서. 그러더니 멋들어진 재킷도 두 벌이나 사오고 구수하던 사람에게서 향수 냄새가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듬직하게 먹은 남자가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밖으로 나가는데 전 그게 이상하거나 수상하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좋았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야 밖에서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가는구나. 나가서 사람 대접을 똑똑히 받고 다니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해외 무역일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방이나 해외 출장이 부쩍 잦아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남편이 늘 집으로 들어올 때 손에 뭔가를 들고 오던 습관이 딱 끊겼어요. 길을 지나다가 소소한 먹거리나 예쁜 걸 보면 늘 포장해서 집에 들고 들어오던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서늘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눈에 띄는 변화를 똑똑히 보면서도 남편에게 아무런 불평이나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밖에서 큰 사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서글프게 감성적인 운치가 사라지는 거겠지 하면서 혼자 이해하려 했죠. 사람이 낯설게 변하는 데는 보통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원래 없던 모습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과 늘 있던 정든 모습이 거짓말처럼 사사지는 것. 저는 그저 없던 화려한 모습이 생겨나는 것만 눈여겨보았어요. 정작 정답이 들어있던 사사져 버린 따뜻한 것들은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놀러 온 딸아이가 나와 함께 밥을 먹다가 지나가는 말투로 스치듯 묻더라고요. 엄마, 근데 아빠가 요즘 새로 들어간 회사 이름이 정확히 뭐야?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순간 손을 잠깐 멈췄어요. 그러고는 덤덤하게 웃으면서 딸에게 말했죠. 글쎄, 정확한 회사 이름은 잘 모르고 그저 큰 무역 쪽 일을 한다는 것만 알아. 아빠한테 물어도 대답을 자세히 잘 안 해줘. 아직 일의 절차가 복잡하다고만 하네. 딸아이가 젓가락을 식탁에 조용히 놓고 나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전 그 미심쩍어 하는 눈빛이 마음에 걸려서 말을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를 온전히 믿고 편하게 기다려주려고 해. 그래도 내 아빠가 매달 따박따박 두툼한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걸 보면 일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중에 사업이 좀 정리되고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엄마한테 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겠지. 그 간절한 말에 딸아이는 더 이상 깊게 묻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사실 제가 남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무슨 소소한 걸 물어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미안해서 더는 못 묻겠더라고요. 평생 내 그늘에 기가 죽어서 산 불쌍한 사람인데 이제야 세상 밖에서 뭘 좀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한테 깐깐하게 따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건 남편을 온전히 못 믿는다는 나쁜 소리와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저 남편의 뒤를 묵묵히 지켜봐 주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했어요. 그런데 막상 평생을 바친 가게를 접고 나니까 내 삶에 시간이 너무 과하게 남돌더라고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아침 8시에 셔터를 올리고 밤 9시에 내리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그 익숙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 하, 살을 한 시간이 생각 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깥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됐어요. 전에는 손님으로 찾아오던 동네 사람들을 이제는 제가 직접 먼저 찾아 나갔죠. 다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도 보고 노인복지관에 가서 요가도 배우러 다니고 화창한 봄에는 관광버스를 타고 멀리 꽃구경도 가곤 했어요. 그중에 유독 마음이 잘 맞는 몇몇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맛있는 밥을 먹는 소소한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개모임이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모임에 아주 새로운 얼굴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름은 미숙이로 나보다 5살 아래였는데 첫인상이 너무나 순하고 참 좋았어요. 옷차림도 전혀 요란하지 않고 말수도 적으며 남의 험담이나 이야기에도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겸손함이 있었죠. 그 여자는 모임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이렇게 조용히 하더군요. 제 남편은 작년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하나뿐인 아들은 멀리 캐나다에 가 있어요. 저 혼자 외롭게 있으니까 언니들이 자주 불러주세요. 계모임의 여자들 모두가 그 가여운 처지를 진심으로 안쓰러워했어요. 물론 저 역시 그랬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유독 모임 중에서 저한테 더 살갑게 잘해주었어요. 제가 무릎 관절이 안 좋다니까. 다음 모임 때 비싼 약까지 직접 사가지고 왔어요. 무슨 관절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약이었는데 멀리 외국에 있는 아들이 엄마 생각해서 보내줬다면서요. 제가 미안해서 안 받으려고 손사래를 치니까 그 여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러더라고요. 언니, 나 이런 건 아들이 많이 보내줘서 이미 집에 수두룩하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먹어. 그리고 제가 정형외과 병원에 갈 때도 꼭 자기 일처럼 같이 가주었어요. 굳이 자기 차를 끌고 와서 저를 안전하게 태워갔어요. 제가 물리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병원 로비에서 군말 없이 기다렸다가 집 앞까지 친절하게 데려다 주었죠. 그러고는 차에서 내릴 때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언니, 다 키워서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결국 남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늙어서는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며 재미있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뿐인 딸아이의 결혼 이야기도 그 여자에게 제일 먼저 풀어놓았어요. 우리 딸이 4년이나 진지하게 만난 착한 남자가 있는데 내년쯤 아마 식을 올릴 것 같다면서요. 예식장 예약 이야기며 혼수 준비하기까지 도란도란 나누다가 그 말 끝에 제가 한숨을 쉬며 그랬어요. 내가 솔직히 그동안 고생만 시켰지. 우리 딸한테 부모로서 제대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줬고 대학도 제 스스로 장학금 타고 알아서 갔거든. 그런데 시집 갈 때까지 엄마로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면 난 진짜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제 그 서글픈 말에 미숙이가 따뜻하게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왜 아무것도 못 해줘? 그동안 이렇게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당당한 모습을 자식한테 보여줬을 때. 그리고 아직씩 올릴 때까지 시간 많이 남았잖아. 그 위로의 말이 제 가슴에는 어찌나 따스하게 들렸던지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서 딱 한 사람이 그 미숙이를 이상하게 안 좋아했어요. 동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오랫동안 하는 내 오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반찬 몇 가지를 싸주면서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모임에 새로 들어온 그 여자 있잖아. 난 아무리 볼수록 어딘가 좀 구린 구석이 있더라. 어? 뭐가 구린데? 내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 여자는 자기 속 얘기는 절대 안 해. 계속 남의 비위만 맞추며 남 얘기만 홀린 듯 듣고 있잖아. 너한테 접근하는 것도 꼭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 생전 처음으로 그 친구에게 크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는 왜 가만히 있는
남의 멀쩡한 흠을 억지로 잡아서 그래. 사람이 참 착하고 성실하구만. 친구는 어이없다는 멍한 얼굴로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반찬통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내 눈이 나빠서 속이 좁은 걸로 치자. 근데 내가 이 바닥에서 저런 부류의 사람을 한두 명 봤겠니? 시장통 바닥에서 30년을 버티다 보면 저런 겉만 번지르르한 여자가 제일 무섭고 위험해. 정호야, 저런 인간들은 처음에 의심을 안 받으려고 절대 돈 얘기부터 꺼내지 않아. 무릎이 아프다니까 비싼 약 사오고 병원 수시로 따라가지고 내 신세 타령 몇 시간씩 오냐오냐 들어주는 거. 그게 다 나중에 큰 건 건지려고 던지는 밑밥이야.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서 제가 괜히 더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이며 그랬어요. 너는 내가 나이 먹었다고 그렇게 멍청하고 바보 같아 보여? 나도 평생 사람 머리 만지면서 사람 볼 줄 아는 눈은 있어. 너나 나한테 오지랖 부리지 말고 잘해. 친구가 저를 한참 동안 슬픈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가게를 나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조용히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그래. 근데 정호야, 기억해라. 세상에 이유 없는 공짜는 절대로 없다. 그 가짜 같은 사람이 너보다 너를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어. 저는 친구가 준 반찬통도 던져두고 그대로 씩씩대며 나와버렸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친구가 해준 그 눈물겨운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울린 경고음이었어요. 전 제 손으로 그 경고를 거칠게 발로 차버린 거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개모임 자리에서 미숙이가 먼저 은근슬쩍 이런 제안을 꺼냈어요. 언니들, 이왕 이렇게 친해진 거 우리끼리 크게 개 하나 만들까요? 요즘 세상에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가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 모아서 돈 돌리면 서로서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리에 모임 여자 9명이 앉아 있었는데요. 저를 포함한 8명이 너무나 좋다고 단번에 손을 번쩍 들었어요. 개모임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나서 며칠 뒤의 일이었어요. 미숙이가 저만 따로 조용히 불러냈어요. 어느 조용한 찻집이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라고요. 개의 체계적인 구조를 예쁜 글씨로 정리해 둔 거였어요. 한 구좌에 3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입금하고 인원이 다 차면 매달 한 사람씩 순번대로 큰 목돈을 쥐어 타가는 식이었죠. 전 그 종이를 보면서 아주 옛날 제 젊은 시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미용실 가게를 차릴 때 돈을 모으려고 부었던 개의 구조와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경계심이 완전히 풀리고 마음이 푹 놓였어요. 그러더니 미숙이가 저한테 종이를 슬쩍 밀어붙이며 이러더라고요. 언니 가장 첩세제 제일 좋은 순번은 언니 같아. 내가 전체판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첫 순번을 타면 뒤에서 사람들 말이 많아지잖아. 그 솔깃한 말에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그때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인 딸아이밖에 없었어요. 딸아이가 가을에 예식을 올려 식을 치르기로 한 뒤부터 저 혼자 밤마다 이불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은 평생 저한테 뭘 사달라고 철없이 떼를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착한 애예요. 고등학교 때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도 가기 싫다고 고집을 부려 안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우리 집 형편에 돈이 없다는 걸 어린 마음에 눈치채고 일부러 안 간 거였어요. 전 그걸 수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고 밤중에 화장실에서 입에 수건을 문 채 소리 없이 오열을 했었어요. 그런 착한 찔이 시집을 가는데 엄마인 내가 제대로 된 혼수 하나 못 해준다면요? 그건 그저 제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제 평생에 고단했던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비참한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침을 삼키며 그랬어요. 난 그저 우리 딸 시집 갈 때 작은 거라도 제대로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진짜 그 마음 하나뿐이야. 미숙이가 세상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처럼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망설이며 이렇게 말했죠. 근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상의는 좀 해봐야겠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나 혼자 덜컥 정할 일은 아니잖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미숙이가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턱 얹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을 크게 뜨면 거예요. 언니, 형부한테는 무조건 비밀로 해. 저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었죠. 어? 남편한테 비밀로 하다니. 아니 부부 사이에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속여. 언니, 남자들이 여자가 개 탄다는 얘기 들으면 무조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무조건 하지 말라며 화부터 내.
왜 그런지 알아. 자기가 모르는 큰돈을 여자가 따로 굴리는 게 자존심 상해서 싫은 거야. 그게 돈이 걱정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냥 나중에 진짜 큰 목돈을 만들어서 형부 앞에 딱 놓고 이러면 되는 거야. 당신이 준 고마운 돈 허튼데 안 쓰고 내가 이만큼 크게 모아놨다. 그리고 말이야. 여자도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당당한 비상금이 있어야 돼. 나이 들수록 더 그래. 저는 그 달콤한 궤변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내 돈. 그 서글픈 단어가 어찌나 가슴 설레도록 달콤하던지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냥 절대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개모임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사람들이 모여서 금방 일사천리로 굴러갔어요. 가장 첫 순번이 나였고 불과 2달쯤 지나서 저는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묵직한 돈 봉투를 안방 옷장 가장 깊숙한 안쪽에 몰래 숨겨두었어요. 그때부터 개원들의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불기 시작했어요. 동네 여자들이 서로 자기 친한 사람들을 소개해서 우르르 데려왔어요. 그리고 미숙이가 일을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운영했죠. 매달 개원 전체 명단하고 입금 처리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해서 단톡방에 척척 올려주었어요. 은행 통장 사본까지 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렸고요. 전 그걸 매일 확인하면서 참일 하나는 야무지게 잘 처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딱 하나 있긴 했어요. 미숙이가 개원 전체 명부가 적힌 두꺼운 장부를 늘 들고 다녔는데 가장 첫 줄에 항상 제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모임에 들어올 때 그 옆에 소개인 이름을 적는 칸이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에 매번 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 이 사람 얼굴도 모르고 데려온 적도 없는데 왜 소개인이 나로 되어 있어? 그러자 미숙이가 멋쩍게 사뭇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언니, 난 이 동네에 어디서 굴러 들어온 외지 사람이잖아. 나 같은 듣보잡이 큰 개를 운영한다고 하면 누가 나를 믿고 돈을 맡기겠어? 그렇지만 언니 미용실 지름 석자만 되면 동네 사람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아, 거기 원장님이 보증해. 하면서 사람들 얼굴이 확 펴진다니까. 언니가 평생 이 동네에서 쌓은 신뢰가 바로 그런 거야. 그게 현금 돈보다 훨씬 더 대단한 가치야. 그러니까 언니 나 그 덕 좀 같이 보자. 응? 저는 그 간지러운 말이 내심 기분이 참 좋았어요. 동네에서 크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이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이렇게 깊이 믿어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지나가듯 미숙이가 이런 말을 슬쩍 꺼냈어요. 언니 딸의 결혼식 이야기 나온 지 좀 됐지.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어?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고 천천히 손가락을 꼽아가며 계산해 봤어요. 개돈 탄 거하고 내가 따로 차곡차곡 넣은 저 합치면 한 5천만 원 넘겠네. 미숙이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라고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절빤히 바라보다가 이러는 거예요. 언니, 근데 자식한테 해줄 거라면 확실하게 제대로 해줘. 요즘 젊은 애들 다 과도한 대출 끼고 힘들게 시작하잖아. 그 어린 젊은 애들이 30년짜리 무거운 빚이 짊어지고 신혼을 시작하는 건데 그거 다달이 갚느라 애도 못 낳고 여행 한 번 못 가고 겨우겨우 허덕이며 사는 거야. 저는 그 현실적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기왕 언니가 조금만 더 보태서 젊은 애들 살 작은 집 정도는 하나 깔끔하게 얻어주는 게 낫지 않겠어? 방 2개짜리 작은 전세라도 말이야. 남의 집에 더부살이 새 살면서 2년마다 겨우 짐 싸서 쫓겨다니는 꼴 보고 싶어? 그 가슴 파고드는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사실 저희 딸아이가 힘들게 대학에 다닐 때 아주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자취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장마철만 되면 벽지가 눅눅히 젖고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는데도 저한테 미안해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갔다가 그 곰팡이 핀 벽을 보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었죠. 그런데도 우리 착한 딸은 제 손을 잡고 웃으면서 엄마, 나 진짜 괜찮아.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밤인 줄 알고 공부에 집중이 더 잘 돼. 하고 달래더군요. 저는 그 가슴 찢어지던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해요. 그때 미숙이가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언니, 아들도 아니고 하나뿐인 딸이니까 난 그저 나중에 언니가 크게 후회할까봐 그래.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을 때 안 해주면 그 나쁜 죄책감이 두고두고
목에 가시처럼 걸리더라고. 전 그날 멍한 정신으로 집에 돌아와 장롱 속 통장을 꺼내놓고 밤새 앉아 있었어요. 우리 집엔 크게 통장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미용실을 하면서 다달이 관리하던 소소한 생활 통장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꼬박꼬박 넣어온 소중한 적금 통장이었어요. 언젠가 우리 둘 다 늙고 병들어서 아플 때 마지막으로 쓰자. 절대로 손대지 말자고 둘이 피눈물 흘리며 약속한 돈이었죠. 전 그 돈만큼은 단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 찬거리가 부족해서 돈이 모자라도, 편찮으신 시어머니 병원비가 밀려도 그 통장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그 금기 같은 통장을 손에 쥐고 몇 시간을 어둠 속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귓가에 미숙이의 목소리가 뱀처럼 자꾸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마귀에 씻듯 그 통장을 깨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손이 부덜부덜 떨리네요. 남편 모르게 그 오랜 약속의 돈을 몽땅 빼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30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남편을 철저히 속이고 몰래 한 짓이었어요. 은행 문을 빠져나오는데 뒤통수가 화끈거리며 뜨거웠어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저 자신에게 이렇게 속으로 소리쳤어요. 사부차, 슬프대서 뭐가 잘못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몇 번을 강제로 되뇌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상하게 남편 앞에서 말수가 급히 줄어들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이 소소하게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아주 짧게 건넸어요. 남편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요. 그렇게 마지막 큰 개를 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핸드폰이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미숙이가 아침 일찍 가장 먼저 안부 인사를 보내놓곤 했거든요. 언니 잘 잤어? 오늘 비 오니까 아픈 무릎 꼭 조심해. 같은 다정한 메시지를 매일 아침 빠짐없이 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때쯤 궁금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지정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안심성이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당황해서 번호를 잘못 눌렀다고만 생각했어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번호를 다시 천천히 확인해서 눌렀는데 또다시 똑같은 차가운 소리가 나오더군요. 그때부터 손끝이 심장처럼 서늘해졌어요. 꼭 내 손이 아닌 것 같은 아득한 기분 있잖아요. 그리고 한 30분쯤 지나니까 전체 개원 단톡방이 그야말로 불이 난 듯 터졌어요. 언니들, 개주 전화 받아요? 난 어제 저녁부터 아예 안 되는데. 나도 전혀 안 돼요. 이거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제까지 멀쩡히 통화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단톡방에는 무려 36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36명이 동시에 미친 듯이 글을 올리니까 화면이 순식간에 위로 미끄러져 올라가서 글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꼭 붙잡고 계단에 주저앉듯 식탁 의자에 스르르 앉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어디서 무슨 커다란 사고라도 났나 보다 했어요. 그 가여운 사람이 길에서 불쌍하게 쓰러졌나? 아니면 아들이 있는 캐나다에 급한 나쁜 일이 생겼나? 정말이에요. 전 그 가슴 철렁한 순간까지도 그 악마 같은 여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틀 뒤에 분노한 개원 몇몇과 함께 미숙이의 원룸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얼떨결에 따라갔죠. 그 여자가 산다던 원룸 건물이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던진 한마디가 저희 다리를 그대로 꺾어 놓았어요. 그 여자 이사 나간 지가 언젠데요? 석 달 정도 됐어요. 여기 이제 안 살아요. 석 달이요. 우리가 바로 지난달에도 이 집 문 앞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요. 아, 복도 문 앞에서 잠시 만난 거겠지. 방은 벌써 깔끔하게 뺐어요. 짐 뺄 때 이삿짐 차 한 대도 안 왔어. 커다란 캐리어 두 개하고 박스 하나, 그게 전부였다니까. 캐리어 두 개하고 박스 하나. 그 충격적인 말을 듣는 순간 뒷목이 뻣뻣하게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처음부터 언제든 도망칠 수 있도록 짐이 아예 없는 가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언제든 털고 들고 나갈 수 있게 말이죠. 저희는 그 컴컴한 복도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짚을 곳을 찾아 벽을 손으로 짚었어요. 계단 난간을 겨우 잡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사기 피해 금액이 무려 11억 원이 넘었어요. 36명의 개원 중에
29명이 60이 넘은 가엾은 여자들이었고요. 남편이 죽고 받은 사망보험금을 넣은 사람, 자궁 수술을 받고 겨우 받은 보험금을 넣은 사람, 하나뿐인 손주 유치원비라도 보태려고 억척같이 부었던 사람, 평생 파출부를 다니며 피땀으로 모은 돈을 넣은 사람, 그 수많은 피눈물이 다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런데 진짜 참혹한 지옥은 바로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사건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우리 집 초인종이 시끄럽게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개원 여자들이 복도에 빽빽하게 가득 서 있더라고요. 다들 얼굴에 불그락푸르락 성이 나 있었어요. 장부 봤어요. 그 장부 첫 줄에 언니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더만. 속이 터져서 진짜. 그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이계에 들어올 때 언니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미용실을 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 하나 믿고 들어온 거잖아. 저는 문고리를 덜덜 떨며 잡고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라고. 나도 그 여자한테 다 잃었다고. 그 억울한 말들이 목구멍에서 꼬여서 하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겨우 목이 쉬어 한마디를 뱉었어요. 나도, 나도 1억 7천만 원을 몽땅 넣었어요. 나도 엄연한 피해자라고요. 그랬더니 무리 뒤에 있던 누군가가 차갑게 비아냥거리더군요. 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너희 둘이 짜고 친 사기극이 앉은 증거를 당장 대봐. 그날 밤 우리 집 유리창에 쿵 하고 뭐가 날아와 깨졌어요. 날아온 건 노란 날계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니 노른자가 줄줄 흘러내리다가 흉측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전 그걸 철수세미로 벅벅 닦아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전혀 안 났어요. 사람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을 당하면 울음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하필 며칠간 출장 중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돌아오는 날짜만 손가락으로 세면서 사흘 동안 끙끙 앓았어요. 이 처참한 일들을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하나? 저는 혼자서 그걸 100번쯤 입으로 연습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중얼거렸고 어두운 방에 누워서도 입모양으로 계속 연습해봤어요.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로 시작할까? 며칠 뒤 남편이 돌아온 날, 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앉았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도무지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수저를 살그머니 놓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국그릇을 들려던 남편이 손을 멈추고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는 거기서 차마 숨기지 못하고 다 털어놓았어요. 큰 개를 들었는데 미숙이라는 여자가 개주였다고. 지금 그 여자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내가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넣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마지막 적금 통장, 나 당신 몰래 거기서 돈을 꺼냈어요. 저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밥상을 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고함을 지르거나 집 밖으로 나아가 버릴 거라고. 그런데 남편은 국그릇을 아주 조용히 내려놓더군요.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찌나 길고 무겁던지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귓가를 찢듯이 크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 남편이 딱 한마디를 뱉었어요. 당신한테 돈을 맡기니까 결국 이 꼴이 나는구나. 저는 그 차가운 말을 듣고 순간 숨을 쉬지 못했어요. 차라리 심한 욕을 하지. 차라리 나를 때리거나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 그 조용하고 차가운 한마디가 제 가슴 한복판을 날카롭게 투셔 지나갔어요.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우리 애 결혼식 때문에. 애 핑계 대지 마. 그 단칼 같은 말에 제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그러고 나서서 남편은 물 한 잔을 조용히 마시더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장부에 당신 이름이 가장 첫 줄에 있다며? 소개인 칸에도 죄다 당신 이름이 적혀 있고. 아니야. 진짜 내가 직접 데려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건 그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쓴 거야. 진짜야. 이대로 가면 당신이 사기 범죄의 주범이 돼. 다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 빠져나가게. 어? 아,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아. 일단 서류상으로만 깔끔하게 정리해 두자. 일단 이혼해. 서류상으로만. 재산을 미리 갈라놔야 나중에 당신 앞으로 돈을 물어내라고 몰려올 때 우리 집까지 안 넘어가잖아. 일단 우리 집부터 살고 보자고. 그리고 그날 밤부터 남편은 안방을 나가 작은 방에서 따로 잤어요. 저는 안방에 혼자 외롭게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늘 곁을 지키던 옆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게 그렇게 헐벗고 넓을 수가 없어서고요. 그다음 날부터는 밥상에서 서로 간에 대화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눈치를 보며 뭘 물어도 "응. 아니?" 그거면 상황이 끝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세요? 저는 제 집 안에서 그냥 죄인이었어요. 현관문에서 도어록 소리가 나면 어깨부터 수심 깊게 움츠러들었어요. 남편이 신발을 벗는 소리, 무거운 발소리, 그 소리가 거실을 지나 어디로 향하는지를 귀를 곤두세우고 쫓았어요. 국이 좀 짜다고 한마디 하면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 사람이 방에서 나오면 리모컨으로 소리를 확 줄였어요. 내 집 안에서 남편 눈치를 벌벌 보는 가엾은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그 비굴해진 제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서러웠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나쁜 사람은 그때 저를 자신이 딱 원하는 비참한 자리에 앉혀놓은 거였어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리, 그 무엇도 감히 물어볼 자격조차 없는 죄인의 자리. 그저 남편이 시키는 대로 도장 하나만 찍어주면 불쌍한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적막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작은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니까 이불은 깔끔하게 개어져 있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옷장을 쌌 남편의 옷가지가 한쪽 구석이 휙하게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늘 베란다 구석에 세워두던 남편의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삭상달력 뒷장을 길게 찢어서 사박사박 쓴 글씨였어요. 급하게 지방 출장이 생겨가니 열흘 뒤에나 돌아와. 서류상 이용권 깊이 잘 생각해봐. 그게 적힌 말에 다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은 길게 가는데 전혀 받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5번쯤 계속 걸었어요. 그러다 답답해서 문자를 보냈죠. 어디에요? 언제 집에 와요?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때 개원 중에 총무 역할을 맡아보던 큰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언니는 67인데 성격이 아주 불같고 화끈한 사람이었죠. 남편도 없이 혼자서 국밥집을 20년 동안 운영했고 그 개에 무려 5천만 원을 넣은 상태였어요. 동생, 지금 어디야? 방구석에 울고 있지 말고 당장 나와. 우리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피 같은 돈 날리고 죽을 순 없어. 내가 어제 경찰서에 직접 갔다 왔는데 서류 접수는 됐고 순서를 기다리라더라. 순서, 우리 피 같은 돈 11억이 순서를 느긋하게 기다린대. 그러다가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외국으로 도망치면 그걸로 끝이야. 저는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분통을 터뜨리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낸 정보가 있어. 그 여자 원룸방 뺀 다음에 고급 호텔로 옮겨 다니면서 살았대. 한 군데 오래 안 있고 며칠씩 몰래 옮겨가면서. 그리고 뒤에서 만나고 다니는 남자가 있대. 원룸 주인이 그러는데 방 뺄 때 웬 남자가 고급 차를 끌고 와서 짐을 같이 실어 나갔다더라고. 전 그 기가 막힌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서울에 호텔이 뭐 몇 개나 되겠어. 저잡스러운 호텔들을 싹 다 뒤집자고. 지금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도를 펼쳐놓고 서울 구역을 나누었어요. 나이 꽤나 먹은 아줌마들이 종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어디는 누가 가고 어디는 누가 간다고 정하는데 그 서글픈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저는 여의도하고 마포 쪽 호텔 구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개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낮에 싸웠던 친구의 반찬 가게였어요. 정가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감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뒤 친구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더니 저를 보고 얼굴이 굳어버리더라고요. 너 이 늦은 시간에 왜 왔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그 길거리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내 말이 맞았어. 다 맞았어. 나 지금 평생 모은 돈 하루아침에 다 날렸어. 친구가 깜짝 놀라 그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앉히고 따뜻한 국을 데워서 제 앞에 놓아줬어요. 먹어. 그날 저는 그 가게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눈물과 함께 다 비웠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입에 넣은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친구가 앞치마를 툭 뻗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디부터 찾아가면 돼? 호텔? 나도 너랑 같이 가. 너 혼자 그 병신 같은 무릎으로 어딜 다닌다고 그래. 저는 그 따뜻한 말에 또다시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저희 둘이 사흘 동안 서울의 호텔들을 샅샅이 돌았어요. 프런트에 가서 여자의 사진을 내밀고 이 사람이 혹시 여기 투숙하고 있냐고 물으면 다들 똑같이 차가운 대답만 돌아오더군요. 아, 죄송하지만 고객의 개인 정보는 절대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문전박대라는 게 뭔지 그때 뼈저리게 알았어요. 어떤 호텔에서는 아예 경비 직원이 나와 저희 등을 거칠게 밀어냈어요. 나이 든 시골 여자들이 화려한 로비에 서 있으면 그렇게 눈에 거슬리나 봐요. 수색 4일째 되던 날엔 제 무릎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계단을 도저히 내려가지 못했어요. 친구가 제 팔을 꼭 붙들고 겨우 걸어 내려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그만하고 병원부터 가자. 너 이러다가 진짜 다리 불구된다. 안 돼, 나 우리 하나뿐인 딸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비참한 말에 친구가 걸음을 멈춰 섰어요. 딸이 사단 멈춰 섰어요. 몰라, 아직은 결혼식이 10달도 안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 친구가 한참 동안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다가 제 팔을 다시 끌어당겼어요. 가자. 오늘 그럼 딱 2군데만 더 뒤져보고 가자. 그날이 지옥 같은 수색 5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여의도 쪽 어느 커다란 호텔 앞이었는데 정문에 고급차가 서고 벨보이가 바쁘게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옆을 터덜터덜 지나가는 길이었고요. 그때 드르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행용 캐리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였는데 그날따라 그 소리가 유독 제 귀에 크게 박히더라고요. 전 고개를 돌려서 그 캐리어를 가만히 봤어요. 그런데 그 캐리어 상단에 아기 공룡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내 어린 조카가 붙여놓고 안 떨어져서 그대로 둔 스티커였죠. 그리고 아래쪽 모서리에 천이 찢어져서 제가 검은 실로 엉성하게 꿰맨 자국이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내 남편의 캐리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은 가는데 전화를 역시 받지 않더군요. 전화를 끊었다가 또 걸었어요. 정문 앞에 서서 무려 10번을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한 5분쯤 지나니까 문자가 뛰고 왔어요. 시차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어.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저는 그 가짜 문장을 아주 오래도록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때 옆에서 친구가 무슨 냐고 내 얼굴빛이 왜 그렇게 흑빛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캐리어가 남편 거라는 참혹한 사실을 친구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친구는 도망간 미숙이를 잡으러 같이 왔지. 내 남편의 추악한 불륜일이 터졌을 거라곤 꿈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끔찍한 비극은 저 혼자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너 먼저 집에 들어가. 나 여기 좀 더 있어 볼게.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너 혼자 무슨 소리야. 같이 있어 줄게. 아니야. 이 호텔은 아까 프런트에 물어봤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마저 확인만 하고 바로 갈게. 친구가 한참 동안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제 눈빛이 그 순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더는 말을 건네지 않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나 저 앞길 건너에 있을게. 안 가고 기다릴 거야. 알았지?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친구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면서 길을 건너갔어요. 친구가 완전히 안 보이게 되고 나서야 전 혼자 조용히 로비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혼자가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아주 차갑게 가라앉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 넓고 화려한 로비에 저 혼자 서 있는데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온전히 나 혼자 무언가를 마주하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로비 소파에 2시간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프런트에 남편 이름을 대고 물었지만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똑같은 말만 돌아왔고요. 그러다 벨보이 둘이서 제 앞을 지나가면서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3802호 손님 짐 아직 안 올라갔지? 호텔 엘리베이터는 카드키를 대어야만 층 버튼이 눌리더라고요. 저는 청소 직원이 엘리베이터에 타기를 기다렸다가 그 뒤에 바짝 붙어서 18층에서 같이 내렸어요. 복도 바닥에 고급 카펫이 깔려 있어서 제 발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1802호는 복도 맨 끝 방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 가까이 서니까 방 안에서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밝게 웃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식하는 정도지 그렇게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콧소리 섞인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방문의 이마를 조용히 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러고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옆방에서 청소하던 직원이 카트를 끌고 돌아섰어요. 마침 1802호 바로 옆방이었어요. 직원이 카트에서 수건을 꺼내는 그 몇 초 사이에 1802호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안에서 덜 닫혀 잠기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문틈 사이에 손을 넣어 문을 크게 열었어요. 문이 열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창가에 서 있는 여자였어요. 등을 돌리고 서 있었는데 화려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웨딩 드레스요. 드레스 뒤쪽이 길게 늘어져서 고급 바닥에 끌리고 있었죠. 그 옆에 남편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멋진 검은 턱시도를 입고 나비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사진들이 잔뜩 널려 있었어요. 웨딩 사진들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창가 커튼 레일에는 하얀 풍선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고 벽 한쪽에는 두 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딴 핑크색 리본 장식이 붙어 있었어요. 화려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요. 그 방 안을 한 바퀴 훑어보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었어요. 구두로 설명을 들은 것도 없었어요. 리본 장식이며 꽃다발이며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잔인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인기척에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아섰어요. 미숙이었어요. 저는 그 익숙한 얼굴을 보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목구멍에서 입 밖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숙이는 화장을 아주 곱게 하고 머리를 예쁘게 올려 핀을 꽂고 목에는 하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 대기실에서 2시간을 같이 다정하게 앉아있던 그 얼굴요. 저더러 언니, 언니하고 살갑게 부르던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런데 먼저 비참하게 무너진 건 남편이었어요. 소파에서 급히 일어서다가 다리가 꼬이면서 그대로 바닥에 툭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이거 엄청난 오해야. 내 말 좀 제발 들어봐. 미숙이도 드레스 자락을 밟으며 비틀거리다 주저앉았어요. 두 손을 싹싹 비비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언니 돈은 내가 제일 먼저 갚으려고 했어. 두 사람이 나란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저는 그 참혹한 광경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요. 그 동작이 너무나 매끄럽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 거라 미리 알고 대사를 수없이 맞춰본 배우들 같았어요. 저는 그 둘을 지나쳐 탁자로 걸어가 사진들을 집어들었어요. 미숙이가 드레스를 입고 서 있고 옆에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있는데 그 남자가 우리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다음 장을 집어들었어요. 배경은 다 똑같았어요. 신부도 똑같았고요. 전 그걸 손에 쥐고 사진들을 쭉 훑었어요. 20여 장쯤 되었을 때예요. 그중에 우리 남편이 들어간 게 5장 정도였어요. 사진을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때 미숙이가 슬쩍 탁자 쪽으로 손을 뻗는 게 보였어요. 자신의 핸드폰을 집으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여자의 손목을 단번에 낚아챘어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 미숙이에 올려 묶은 뒷머리를 강하게 감싸 쥐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본능적으로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평생 남의 머리를 만지고 산 사람이라 그랬나 봐요. 저한테는 사람 머리채가 세상에서 제일 손에 익은 곳이었으니까요. 미숙이가 비명을 악하고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오려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 이 기집애한테 손대면 당신도 여기서 오늘 진짜 끝이야. 남편이 그 자리에 뿌리가 박힌 듯 얼어붙어 섰어요. 전 그 상태로 탁자 위에 있던 핸드폰 2개를 싹 집어들었어요. 미숙이 핸드폰은 비밀번호 잠금이 걸려 있었는데 그 패턴을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패턴을 100번은 넘게 그렸거든요. 패선을 스르륵 끄니까 화면이 열렸어요. 그 안에 모든 악마 같은 진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개원 36명의 이름과 입금 금액, 돈이 언제 어디로 빼돌려졌는지, 그리고 남편하고 주고받은 추악한 대화방이요. 날짜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게 단순히 개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언니가 밥 같이 먹재. 적당히 비위 맞춰주다가 빠질 테니까 이따 봐요. 벌써 보고 싶어. 그 아래에 이혼 서류가 사진으로 깔끔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우리 집 식탁 위에서 찍은 거였고요.
전 그걸 보면서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대화를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추잡하게 얽힌 건지도 나오더라고요. 미숙이가 회사 일로 우리 남편한테 먼저 접근한 거였어요. 샘플 앨범에 들어갈 그럴듯한 신랑 역할이 필요하다고. 얼굴만 빌려주면 수당을 두둑하게 챙겨주겠다고요. 그렇게 몇 달을 붙어 다니다가 어느 순간 둘이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이가 우리 개모임에 들어온 것도, 저한테 유독 다정하게 굴었던 것도 전부 둘이 사전에 짠 사기판이었어요. 사진첩에는 둘이 놀러가서 찍은 연인 같은 사진도 있었어요. 나랑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다정한 눈빛으로 남편이 미숙이를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대화 맨 끝에는 이 말이 적혀 있었어요. 1번 순번은 언니로 해뒀어. 이제 거의 다 돼가. 빨리 이혼 서류 받아서 깨끗하게 끝내자. 그리고 다른 사진첩에는 웨딩 사진이 앨범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경찰 조사로 다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외로운 나이 든 여자들에게 재혼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하는 사기 회사였어요. 가입비 받고 교제비 받고 혼수 재혼 명목으로 돈을 또 뜯어내고요. 그 불쌍한 여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성혼 앨범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재혼에 성공했습니다 사고 보여주는 가짜 사진첩이요. 우리 남편은 거기 앨범에 들어가는 점잖은 신랑, 재혼에 성공한 신사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끝에는 재혼시켜준다고 뜯을 만큼 뜯고 나면 그 여자들을 이번엔 대형계로 묶어서 한 번 더 탈탈 털어먹는 거였죠. 우리 계모임이 바로 그들의 사냥터였고요. 저는 남편을 차갑게 돌아봤을 사진. 언제부터 찍었어? 3년. 3년이면 남편이 버는 생활비가 2배가 되었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럼 나는 이 판에 서서 나는 도대체 뭐야? 남편이 입을 다물고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미숙이가 제 손에 머리채가 잡힌 채로 삐걱거리며 이러더라고요. 언니, 언니는 그냥 이름이 필요했어. 이름? 저는 그 소름 끼치는 말을 듣고 자조적인 웃음이 빵 터졌어요. 이 동네에서 평생 미용실을 하면서 신뢰로 쌓아서 올린 내 이름 석차요. 저는 그게 제 평생의 자산인 줄 알았어요. 미숙이도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언니가 쌓아온 덕이라고. 그 덕 좀 같이 보자고. 맞아요. 그 악마들은 제 덕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톡톡히요. 저는 문을 등지고 차갑게 앉았어요. 한 손엔 여전히 미숙이 머리채를 거칠게 잡고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다 들었어요. 먼저 개원 단톡방에 들어가 현장 사진을 찍어서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여유호텔 1802호 개주 잡아뒀습니다. 다들 올 수 있는 분 오세요. 그 다음에 112를 눌렀어요. 사기 피의자를 붙잡아뒀다고. 여기 현장에 있을 테니 경찰은 빨리 오라고요. 전화를 끊으니까 남편이 기어와서 제 바짓단을 잡고 엉엉 빌었어요. 여보, 나 좀 제발 봐줘. 내가 평생 다 갚을게. 나도 남자로 한번 당당하게 벌어보고 싶었어. 아, 진짜 그거야. 그것밖에 없어. 당신 20년 전에 나한테 울면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남편 노릇한 적 있냐고 울면서 그랬지. 그때 내가 오사 그랬어? 난 그때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괜찮다고 그랬어. 나 그 말 진심이었어. 남편이 고개를 깊이 떨궜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구나.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당신 먹여 살린 게 그렇게 수치스러워서 그걸 갚으겠다고 나 같은 불쌍한 여자들 돈을 뺏은 거구나. 나 같은 여자들 돈을. 40분쯤 지나니까 복도가 아주 시끌벅적해졌어요.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분노한 개원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10명이 넘는 사람이었어요. 그 방이 스위트룸이라 제법 넓은 방이었는데도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어요. 너 이 기집애 그 드레스는 뭐야? 지금 여기서 무슨 징그러운 짓거리야? 무릎 수술을 2번이나 한 언니가 지팡이를 짚고 분노하며 들어왔어요. 남편 사망보험금을 넣은 불쌍한 언니는 문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손주 유치원비를 넣은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미숙이 앞에 서서 그저 차갑게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미숙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손을 비비며 빌기 시작했어요. 언니 좀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든 다 갚을게요. 내가 진짜 닥쳐. 내가 국밥집을 20년을 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피땀 흘려번 돈이야. 이 악마 같은 년아. 방안이 통곡 소리와 사나운 욕설로 어지럽게 뒤엉켰어요.
누가 미숙이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걸 옆에서 겨우 붙잡았고요. 그때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 순간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익숙한 가위를 꺼냈어요. 늘 제 오른손에 붙어있던 가위예요. 도금이 다 벗겨져서 은색날이 드러난 낡은 미용 가위요. 가게를 접을 때 다른 집기들은 다 넘겼는데 그 가위 하나만큼은 참아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 분신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미숙이 집과 그 서늘한 가위를 보고 흠칫 뒤로 물러섰어요. 언니 이러면 안 돼. 이거 엄연한 범죄야. 이러면 언니도 경찰에 잡혀가. 알아. 내가 말 안 해도 너무 잘 안다고. 저는 미숙이 바로 앞에 무릎을 대고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침착하고 서늘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뭘 제일 하고 싶은지 알아? 내 머리통을 망치로 깨버리고 싶어. 진짜야. 그 못된 머리로 몇 년을 남의 인생을 멋대로 굴렸으니까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고 싶어서. 하지만 그러면 나도 감옥에 가니까. 우리 하나뿐인 딸 결혼식을 못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기보다 참는 거야. 저는 왼손으로 미숙이의 목덜미를 강하게 감싸 쥐었어요. 그러니까 내 그 가식적인 머리카락이라도 싹 잘라야겠다. 이 머리로 다시는 남한테 나쁜 짓거리 못하게. 그리고 저는 머리뿌리에서 3cm쯤 남기고 가위질을 크게 해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수두룩하게 떨어졌어요. 서걱거리는 섬뜩한 소리에 미숙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침착해졌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귀 잘라져. 너나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자식들은 결혼하면 끝이라고. 언니 동생 하면서 의지하고 살자고 했지. 근데 이게 다머리 굴린 더러운 사기짓이었구나. 너희 둘이 밤마다 내 이야기를 안주 삼아 낄낄거리며 웃었겠지. 나를 바보 만드니까 그렇게 재미있었어? 저는 남편을 한 번 봤다가 미숙이를 봤다가 했어요. 너희가 나한테서 뺏어간 게 단지 돈만이 아니야. 나는 진짜 널 친동생처럼 생각했어. 늙어서 얻은 하나뿐인 착한 동생. 그리고 당신은 내 평생의 남편이었고. 난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두 사람을 한순간에 다 잃은 거야. 그것도 한꺼번에. 너희들이 사전에 짜고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이게 과연 돈으로 갚아질 것 같아? 너네가 나한테 한 짓은 사기가 아니야. 사람을 두 번 죽인 거지. 방 안에 2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제 서늘한 모습을 보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오직 가위질 소리와 미숙이의 서글픈 울음소리만 났어요. 남편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앞머리까지 싹 다 자르고 나서 저는 가위를 접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턱을 거칠게 들어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게 했어요. 머리카락이 쥐 파먹은 듯 없으니까 사람이 아주 우스꽝스러지더라고요. 응. 다들 이 추악한 얼굴 잘 봐두세요. 어디서 또 이러고 다닐지 모르니까 이 얼굴 절대 잊지 마세요. 그때 복도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미숙이는 엉망으로 잘린 머리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하얀 자락을 질질 끌면서 조사를 받으러 나갔어요. 개원들도 하나둘 분노하며 따라 나갔고요. 총무원이가 사가면서 제 어깨를 단단하게 한번 꽉 쥐어주었어요. 방에 저하고 남편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 사람은 그때까지 무릎을 펴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어요. 카펫 위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요. 전 그걸 한참 동안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나지막이 물었죠. 당신, 언제부터 이 사기 일을 한 거야? 처음엔. 사진만 몇 번 찍어주는 거였어. 아, 근데 그거 몇 번 하니까 내 3개월 월급이 한 번에 들어오더라고. 저는 탁자 위 사진을 한 장 집어서 남편 앞에 툭 내려놓았어요. 내가 당신을 좋아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밥 못 먹는다고 한마디 지나가듯 했다고. 그다음부터 따뜻한 먹거리를 사왔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난 그 순수한 마음 하나 믿고 지금껏 평생을 살았어. 누구 속이고 살 사람은 절대 안 하 싶어서서.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는 게 무슨 짓인지 나 알아? 남편이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남한테 뒤통수 맞고 집까지 내주고 단칸방에서 살림 팔아사면서 산 불쌍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면 남 등쳐먹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직접 당해봤으니까 그 불쌍한 여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통장을 열었을지 당신 잘 알잖아.
목이 메어서 말이 자꾸 턱턱 막혔어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난 당신이 그래도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어. 머리 굴려서 사람 속이고 재산 빼돌리려고 위장 이혼까지 꾸미는 그런 영악한 짓은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이걸 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앉아 있었던 거네. 내 도장 하나 받으려고. 저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짚었어요. 그 사람 얼굴이 박힌 사진요. 그리고 이거. 당신 얼굴 팔아서 남의 가엾은 여자들 등쳐먹는 거. 당신 딸의 아비야. 우리 애 곧 시집 가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런 추악한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 게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았어? 어떻게 딸 얼굴 한 번을 안 떠올렸어? 남편이 소리내어 울기지 시작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전 그 사람 팔을 억지로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도 순순히 일어나더라고요. 팔을 붙들고 복도를 걸어 나갔더니 아직 1층 로비에 경찰이 서 있었어요. 저는 경찰 앞에 그 사람을 똑바로 세우고 말했어요. 이 사람도 사기 공범이니까 같이 데려가세요. 그리고 붙들고 있던 팔을 놓았어요. 그게 남편과의 참혹한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에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미숙이는 사기 및 유사수 신행이라는 중범죄로 구속되었어요. 그 악마 같은 회사도 완전히 무너졌고요. 대표하고 실장이라는 사람들 다섯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어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니까 숨어있던 불쌍한 피해자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어요. 재혼시켜준다는 가짜 말에 속아서 가입비 내고 교제비 내고 혼수 준비한다고 돈을 보낸 여자들이 40명이 넘었어요. 다행히 그 사기 회사가 몰래 굴리던 현금과 부동산이 압류되면서 저희는 잃어버린 돈의 절반쯤을 가까스로 돌려받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끝내 돌려받지 못했죠. 그래도 저희는 그게 어디냐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총무 언니가 돈을 돌려받던 날 국밥집 문을 닫고 개원들을 다 불러서 따뜻한 국밥을 말아주더군요. 남편도 법원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혼 소송은 제가 공식적으로 냈고요. 남편 쪽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는 게 인정되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 돈으로 저는 남은 빚을 다 정리했어요. 나중에 감옥으로 한번 접견을 갔는데 남편은 절 보자마자 통곡하며 울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목 놓아 울기만 하더라고요. 지금요. 다시 조그만 미용실을 열었어요. 예전에 있던 그 골목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온 자리인데 전보다 훨씬 더 작고 소박해요. 지금은 무릎 상태 때문에 하루에 딱 5명의 손님만 받아요. 예약을 받고 한 사람 끈삼 30분 동안 느긋하게 앉아서 쉬고 그 다음 사람을 받죠. 찾아오는 손님은 다 개원이었던 고마운 언니들이에요. 머리를 다듬는 동안 그 언니들이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동생, 내가 그날 들은 그 서늘한 가위 소리를 아직도 꿈에서 듣는다니까. 진짜 대단했어. 그리고 우리 하나뿐인 딸아이의 결혼식은 봄으로 조금 미뤄졌어요. 그날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찾아와 모든 사연을 다 듣고 나더니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 하나만 솔직하게 물어보자. 그 위험한 돈 왜 넣었어? 우리 엄마 그런 거 할 사람 아니잖아. 저는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그 옛날 너 반지하방 대학 다닐 때 장마철에 벽지에 곰팡이 폈던 거. 난 그 벽이 아직도 눈에 가시처럼 밟혀서. 너 결혼해서는 그래도 번듯하고 괜찮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딸아이가 얼굴을 감싸주고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더니 나를 꼭 안아주며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그때 하나도 안 힘들었어. 진짜야. 엄마가 새벽 일찍 나가는 게 나한테는 더 가슴 아프고 힘들었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딸이 제 거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나 비싼 집 같은 거 전혀 안 바래. 진짜야. 좁으면 좁은 대로 새 살면 새 사는 대로 살면 돼. 그런 거 내 인생에 하나도 안 중요해. 난 엄마가 나한테 집 해주겠다고 몸 상해가며 고생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지금처럼 그냥 내 옆에 건강하게 있어주면 돼.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난 그거 하나면 충분해. 그러니까 엄마, 다신 나 때문에 그런 위험한 거 하지 마. 응? 저는 그 눈물겨겨운 말에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통곡하며 울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고 이야기를 마칠게요. 전 요즘도 손님 머리를 만지면서 그 아팠던 시절 생각을 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놓쳤을까 하고요.
그러면 늘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와요. 남편이 갑자기 나에게 눈에 띄게 때 잘해주기 시작했을 때 생활비가 두 배로 늘어나고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을 때 전 그때 눈앞에 새로 생긴 화려한 것만 봤어요. 정작 정답이던 사라진 따뜻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요. 그러니 남편의 수상한 변화에 대해서는 뭐든 끝까지 따져 물어보세요. 남자 일에 여자가 나선다는 소리, 그거 다 옛날 낡은 말이에요. 그리고 비밀을 만들고 상의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아주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하거든. 그날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당장 끊으세요. 가족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자. 우리끼리만 비밀로 알자. 이뱀 같은 말이 비극의 시작이다 해요. 저는 돈도 절반이나 잃고 곁에 있던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고 지금은 홀홀단신 혼자가 되었지만 하나도 아깝거나 서럽지 않아요. 그냥 제 인생에서 아주 큰 교훈을 얻은 셈 치려고요. 지금은 제가 정당하게 번 돈으로 따뜻한 밥 먹고 살고 가끔 고마운 언니들에게 기분 좋게 한턱도 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누구 머리를 예쁘게 해줄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소박한 하루인데 63세 나이에 다시 미용 가위를 잡은 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뒤통수 맞는 비참한 일 안 당하게 두 눈 똑똑히 뜨고 잘 지켜보면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